그러나 지나가는 세월도 허수경. 강가에는 시커먼 솥, 솥 안에는 끓는 양잿물. 커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누군가 솥 주변을 날아다니며 허둥거리는 남루를 젓는다. 상류의 은어, 하류의 말풀, 중류의 아가들의 시체. 노래를 부르며 늙은 개들은 강가에서 서성이고 저만치 세월은 지나가고,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도 강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늙은 개처럼 서성이고. 두 번째 시입니다. 소묘, 강우식. 봄바람이 끌어당기듯 수녀 둘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검은 치마와 살색 스타킹. 손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예쁜 꽃다발이 쥐어져 있다. 네, 복습합니다. 아이러니의 유형, 여러 가지 유형, 대표적으로 언어적 아이러니,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 외적 아이러니와 내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네, 언어적 아이러니는 어떤 게 언어적 아이러니죠? 언어적 아이러니, 기억나죠? 가장 일반적인 아이러니로 표현과 의미가 상충하는 시적 긴장을 의미한다. 네, 표현하고 의미가 정반대예요. 네, 그런 게. 그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곤비인비 질문을 하여 상대방을 모순에 빠뜨려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 네, 기억나시죠? 외적 아이러니, 네,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지적 관찰자가 비지적 관찰자의 탈을 쓰고 세계를 비판하는 경우 어리석음이 바깥에 있어요. 이런 거 쓰면 이제 독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독자도 외부 세계는 독자도 포함되잖아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독자도 포함되니까 독자마저도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독자도 그러니까 독자가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적 아이러니, 이때 이제 바보가 누구한테 있어요? 네, 화자 안에 있어요. 지적 관찰자가 낭만적이거나 겸손한 입장에서 내부를 조명하고 있다면 내적 아이러니다. 어리석음이 자기 내부에 있다. 이게 가장 많죠. 많이 쓰이죠, 내적 아이러니가. 네, 그 다음 구조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별히 반어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특별히 반어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러니의 속성인 이중적 의미 중요하죠. 네, 특별히 반어적인 말은 하지 않아도 시 내부의 표면적 의미와 또 그 표면적인 어떤 그 진위 간의 어떤 진위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작품의 구조에 반영되는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거 표면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가 있는 암시적 의미. 이건 이제 표면적 의미.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 반어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반어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 진술 따위를 이루는 언어적 아이러니. 언어적 아이러니가 이렇다고.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암시적인 의미가 있고, 그 사람 참 못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표면적 의미는
참 잘하고 있다 이거, 암시적 의미는 참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또 극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는 구조적 아이러니의 중요한 유형이다. 왜요? 극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플롯의 역전 또는 반전, 주인공의 행위가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 주인공은 모르고 있으나 독자는 알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네, 꼭 여기는 주인공 아니어도 되죠. 뭐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으나 이렇게 하시면 더 맞는 것 같아요. 독자는 알고 있는 경우, 네, 그런 것을 극적 아이러니다 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영상은 실제 이제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지은 시들을 좀 볼 건데요. 네,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도, 허수경 시인의 시입니다. 뭔가 이게 지나가는 세월이라고요. 세월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월. 세월은 우리 자연계, 즉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월, 시간. 네, 계속 흐른다는 의미에서 강물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강물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도, 이 느낌으로 봐서 그러나가 있는 걸로 봐서 계속 지나가는 세월에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딱히 그렇습니다. 강가에는 시커먼 솥 안에는 끓는 양잿물, 커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누군가 솥 주변을 날아다니며 허둥거리는 남루를 젓는다. 남루가 뭐예요? 남루. 누더기람자에 누더기 루자죠. 그냥 누더기를 남루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하면은, 그죠? 강하면은 뭔가 계속 흐르는, 쉼 없이 연속해서 흐르는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자연물 중에서 계속 흐름의 상징인 어떤 자연이죠. 그리고 또 강은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생명, 그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물이 강이에요. 근데 이 시커먼 솥, 그래요. 이렇게 강에는 시커먼 솥. 이제 물론 어떤 풍경처럼 봐도 되겠지만 뭔가 또 이게 강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죠? 이렇게 뭔가 잘 안 어울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했죠? 시커먼 솥, 그래요. 시커멓다 하면 왠지 죽음의 색깔이기도 하죠. 죽음의, 뭔가 죽음의 색깔이기도 한데, 그 강에 시커먼 솥 하면은, 강은 흐르는 존재니까, 그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솥 안에는 끓는 양잿물, 솥 안에 죽음일 것 같은 어떤 까만 솥 안에는 끓는 양잿물이 있다고 해요. 양잿물도 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물은 아니죠. 옛날에는 잿물로, 그죠? 잿물로 재 있죠? 지푸라기나 뭐 풀 같은 거 태워서 생긴 재를 갖다가 이렇게 잿물로 옛날에 우려낸 물 가지고 빨래를 하면은 잘 빨아졌다고 해요. 옛날에는 빨래도 그냥 큰 공사죠. 빨래하기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아주 그냥 효과 좋은 빨래 약재가 들어온 게 바로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때 빨래할 때는 잿물을 사용했으니까 좀 빨래할 수 있는 약재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양잿물하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수산화나트륨인데 그 수산화나트륨을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빨래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커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누군가 솥 주변을 날아다니며 허둥거리는 남루를 젓는다. 네, 나무에서
커다란 막대를 들고 막 저어요. 이렇게 누군가 솥 주변에서 날아다니며 허둥거리는 나무를 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잿물이 누더기를 거치면서 누더기를 거치면서 그 증발을 했잖아요. 증발을 했는데 그 이제 좀 증발을 했으면 하늘로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그 솥 주변에서 허둥거린대요. 허둥거린다는 게 갈팡질팡 한다는 거잖아요.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이 강이 흐름에 문제가 생기듯이 지금 이 그 증발한 것도 네, 제 갈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떤 그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네. 뭔가 계속 뭔가 좀 흐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상류에는 언어, 하류에는 말풀, 중류에는 아가들의 시체라고 했는데 상류에는 언어가 샌대요. 저 위에. 뭐 또 과거로 볼 수도 있겠죠. 옛날 과거. 근데 또 하류 그럼 뭐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물론 다르게 보셔도 되는데 중류는 현재로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상류는 언어라고요. 언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아주 깨끗하겠죠. 1급수 뭐 그런 물 아니겠어요? 하류에는 말풀은 수초 이름인데 말풀은 좀 고인물에서 자라죠. 봄 초봄이 되면은 겨울이라고 할까? 약간 아주 추운 봄, 네, 그때쯤 생겨서 봄이 지나면 따뜻해지면 사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그러니까 이 말풀이 있다는 것은 고인물이라는 거니까 흐르지 못하는 어떤 물이겠죠. 또 이것도 이상해요, 이렇게. 상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류가 나와야 되는데 하류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그 흐름을 자꾸 끌어요, 이렇게 시에서. 근데 또 왜 하류는 흐르지 않는 고인물이 생겨서 거기에 말풀이 썩어가고, 말풀은 좀 따뜻한 여름이 오면 이렇게 사가서 없어져요. 네. 주로 고인물에서 자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중류에서 아가들의 시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 중류에서 아가들의 시체가 있기 때문에 하류에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류, 류 하는 건 다 흐를 유자잖아요. 위에서 흐르는 물, 아래서 흐르는 물, 중간에서 흐르는 물, 그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아가들의 시체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저 아가들이 어떤 그 인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아가들은 자라서 아이가 되고 또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텐데 어떤 그 사랑이 마치 강물 흐르듯이 연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흐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가들이 아이로 자라지 못해서 시체가 돼버려요. 이렇게 시체. 네, 인간성의 시체겠죠. 진짜 시체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도 또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노래도 흐름이 있는 건데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또 흘러가지는 못해요. 봐요. 노래를 부르며 늙은 개들은 이게 꼭 그 늙음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생물학적 늙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생각의 늙음도 있죠. 그래서 흐름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데 늙은 개들은 강가에서 서성이고 네, 흘러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저만치 서서 세월은 지나가고 라고 합니다. 또 개들도 강가에 서성이고 저만치 서서 세월은 지나가고 세월은 계속 지나가는데 그 세월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고 있죠. 뭐가요? 우리의 이게 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남의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걱정되는데요. 영국과 일본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 대단했던 어떤 그렇죠. 아주 축배의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좀 과거의 영광에, 우리는 한때 대단했던 그런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과거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늙은 생각들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과거에 그 잘 나가던 생각,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사고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증오해요. 지금의 젊은이들을, 영국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영국은 캐머런 총리 때인가요?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는데 유럽 탈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 노인들의 그 행포 때문에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영국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주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엉망이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보다 수백 배 잘 살았는데, 그죠? 지금은 우리하고 같아요.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이 일본이 25위, 한국이 26위인데 한국하고 붙어버렸어요. 실제 GDP, 1인당 GDP도 한국이 36,000인가 그러고, 정확하진 않아요. 일본이 37,000인가 그래요. 10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이란 나라도 그 과거의 그 영광,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니던 그때의 생각으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세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과 영국이. 세월은 막 흘러가는데, 그 사고방식은 옛날의 방식을 고집을 하니까 변화가 안 생기니까 다 잡히고 있죠. 그래도 무시 못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자꾸 잡히고 있다는 뜻인 건데, 이 늙은 개들은 노래를 불러요. 한때 그런 노래들을, 흐르는 노래는 부르고는 있지만, 강가에서 다른 강은 막 흘러가는데 강가에 그냥 서성이고만 있는 거죠. 흘러가지 못하고. 그죠?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또 세월도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담 못하죠. 우리도 굉장히 일본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들을 막 비판하고, 막 젊은이들을 혐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행이긴 한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유럽 탈퇴를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유럽에 가서 그러니까 유로도 못 써요. 영국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가지고 아주 젊은이들의 그 앞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했는데,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도 강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세월조차도 그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강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늙은 개처럼 서성이고 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게 시를 썼습니다. 시대와 함께 흐르지 못하고 자꾸 단절되는 그러한 내용을 시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리합니다. 단절은 아이러니가 태어나는 동기가 되며 아이러니의 속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절은 절망이 아닌 곳에서 절망으로까지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흐르지 못하고 단절되면 결국 절망으로 가고, 절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은 흘러야 하고, 또 세월도 흐르니까 사람의 생각도 흘러야 하죠.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소묘 강우식 시인의 시고요. 네. 소묘가 뭐죠? 소묘? 뭐 어떤 그 한 가지 색깔로 막 선을 긋거나 점으로 해도 되겠죠. 스케치 같은 거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불어로는 데생이라고 하죠. 불어로는 데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하죠. 드로잉. 뭐 어떤 이들은 스케치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한국어로는 소묘라고 하는데, 뭘 소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봄바람 끌어당기듯. 소묘니까 연필로만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흑백이죠. 소묘니까 흑백으로 탁 그림을 흑백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풍경이에요? 봄바람이 끌어당기듯 소녀 둘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검은 치마와 살색 스타킹.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예쁜 꽃다발이 쥐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꽃다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예쁜 꽃다발이 쥐어져 있다고 해요. 자, 볼까요? 봄바람이 소묘잖아요. 그런데 이 수녀의 차림새하고 소묘의 어떤 색상, 소묘는 흑에서 백까지 이르는 어떤 무채색 배열로 무채색, 컬러가 없는 무채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묘와 수녀의 옷차림새가 좀 맞아 떨어지죠. 봄바람이 끌어당기듯 수녀 둘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봄바람이 끌어당기듯 수녀 둘을 보는데 이 시인은 아무래도 수녀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었나 봐요. 약간 불순한 관점에서 보고 싶었는지 봄바람이 끌어당겨서 수녀가 지금 지하철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마디로 바람나서, 그죠? 봄바람이 들어가지고 바람난 여자를 묘사하고 싶은 거죠. 수녀는 종교적인 여자인데 그 종교적인 여자를 세속적 기준으로 바라보고서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화자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딱히 지금 이것도 그러죠. 딱히 뭐랄까요, 그 반어적인 말은 없죠. 이렇게 딱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반어적인 어떤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흔히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하죠. 봄바람이 끌어당기듯 수녀 둘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딱 묘사를 합니다. 뭐 색깔이 뭐예요?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어떤 명암만 조절해서 지금 그리고 있죠. 네. 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검은 치마와 살색 스타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살색이라고, 우리는 살량말이라고 하죠. 살색, 살량말. 스타킹이 살량말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대부분, 북한도 이제 그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전 같은 거 보면은 그 북한어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보면, 특히 그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은 북한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살량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 절망스럽대요. 검은색 치마와 살색 스타킹.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 치마와 살색 스타킹, 이 수녀의 복장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순수함을 생각하겠죠. 어떤 꾸밈없는 소박함, 그죠? 꾸밈없는 소박함이나 순수함, 또 뭐 없을까요? 순박함, 뭐 이런 거, 또 천진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렇게 종교적인 약간 거룩한 모습을 갖다가 시인은, 화자는 그 수녀의 그런 삶을 약간은 세속적 관점, 수컷의 관점에서 자꾸 성적 매력이 없는 여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은 솔직히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자꾸 딴말하고 있는 거죠. 손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예쁜 꽃다발이 쥐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종교적인 여자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오죠. 네, 그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에나르케 엔홀로고스라고 하는데 에나르케 태초에 엔홀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보다 더 뭐랄까 이 성경보다도 그 꽃다발은 꺾여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없어지겠죠. 근데 이 꽃다발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이라고요. 더 예쁜 꽃다발이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그 꽃다발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화자가 그 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 아름다운 여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 꽃다발을 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수녀보다도 꽃다발을 든 여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예쁜 꽃다발이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자는 솔직히 지금 그 수녀 두 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종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약간 희화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약간 희화화해서 꽃다발만큼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품 전반에 걸쳐서 딱히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서 그런 어떤 반어적 느낌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이런 시들을 구조적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어서 어떤 아이러니에 대한 현대 시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가 반영된 그런 작품들을 계속 더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